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으나 39년 만에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해결한 18세 소녀 미셸 마틴코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79년 12월 19일 수요일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 이날 저녁 케네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미셸 마틴코가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합창단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연회는 케네디 고등학교 합창단에서 주최한 행사였고, 미셸은 이날을 위해 검은색 드레스와 검은색 스카프 그리고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미셸은 저녁 7시까지 호텔에 있었고, 연회가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차를 몰고 개장한 지 2주도 채 안 된 쇼핑몰인 웨스트데일 몰로 향했습니다. 당시 미셸은 휴가 중인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가 입을 새 겨울 코트를 사기 위해 쇼핑몰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미셸은 어머니에게 $180의 돈을 받았고, 코트를 사고 남은 돈은 자신을 위해 쓸 계획이었습니다. 미셸은 혼자 쇼핑하는 것보단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호텔을 떠나기 전 가장 친한 친구 제인 한센에게 연락하여 함께 새로 오픈한 쇼핑몰에 가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셸의 연락을 받은 제인은 매우 아쉬워하며 오늘은 함께 못할 것 같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인은 이날 꼭 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있었는데 아직 숙제를 반도 못했기 때문에 미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셸은 홀로 웨스트데일 몰에 방문했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구경했습니다. 미셸은 쇼핑몰에 입점한 가게를 둘러보고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미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보석 가게 밖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이후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79년 12월 20일 새벽 2시, 자정이 훨씬 넘었는데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미셸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전화하여 딸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미셸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쇼핑몰 주변 그리고 미셸이 처음 방문한 호텔을 포함하여 마을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2시간 뒤인 1979년 12월 20일 새벽 4시경, 경찰은 미셸이 방문한 웨스트데일 몰과 JC 펜이라는 백화점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주차된 차는 1972년식 뷰익 일렉트라 자동차였는데, 이 자동차는 미셸이 집에서 끌고 나온 그녀의 아버지의 자동차였습니다. 경찰은 자동차의 문을 강제로 열었고, 자동차의 문이 열리자 조수석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미셸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쓰러져 있는 미셸의 몸에서 칼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29개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의 손에서 누군가에게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 방어운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내부에서만 피해 흔적이 있었고, 외부에서 발견된 혈흔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미셸이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미셸을 죽인 흉기가 날카로운 칼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당시 현장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아 그녀가 어떤 무기로 살해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장갑을 끼고 미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황상 범인은 우발적으로 미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녀를 죽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험 결과 검시관들은 미셸이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셸이 마지막으로 쇼핑몰에서 목격된 시간이 8시에서 9시 사이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10시 정도에 사망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사망 당시 미셸의 소지품들이 모두 그대로 차 안에 있었고, 추행의 흔적도 없었으며 가방의 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이 사건이 원한관계에 의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미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그녀의 부모님에게 알렸고, 미셸의 어머니는 가장 먼저 미셸의 친구 제인 한센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미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인은 당시 자신이 숙제 때문에 쇼핑몰에 함께 가자는 미셸의 제안을 거절하여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눈물을 흘리며 미셸의 부모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미셸의 어머니는 제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동안 약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러 인터뷰하였습니다. 심지어 지역 내 모든 전과자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까지 하였으나 의심 가는 사람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년간 사귀다가 최근에 헤어진 미셸의 전 남자친구 앤디가 사건 당일 쇼핑몰에서 미셸을 잠깐 만났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앤디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앤디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앤디도 이후 명확한 알리바이를 경찰에 제시했기 때문에 곧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1980년 5월 사건 발생 5개월 뒤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경찰에게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주차장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쇼핑몰에서 일하는 딸이 자동차가 고장이나 퇴근을 못하고 있어 딸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차를 몰고 사건 현장에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주차장에 주차된 2대의 자동차를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중 한 대가 미셸의 자동차인 뷰익 일렉트라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미셸의 자동차 운전석 문 쪽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새벽 2시경에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목격자는 뉴스를 보고 자신이 방문한 장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는 직접 경찰에게 연락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지인이었던 경찰국장의 딸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목격자는 경찰서에 전화하여 제보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했으나 안타깝게도 목격자의 제보는 경찰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당연히 경찰국장의 딸이 이 사실을 경찰에게 이야기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국장의 딸은 이 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장의 딸은 목격자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자신의 아버지에게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국장은 딸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이상하게도 그는 당시 수사팀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를 즉시 전달하지 못한 혐의로 경찰국장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결국엔 기소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6월 19일 경찰은 사건 당일 범인을 본 것 같다는 2명의 목격자에게 최면 수사를 시행했습니다. 증인들은 용의자가 180cm의 키에 74kg에서 80kg 정도 나가는 갈색 눈과 곱슬머리를 가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몽타주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인터뷰한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고 30여 명의 사람들에게는 최면을 걸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엔 영매까지 동원하여 용의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하면 1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말 미셸의 아버지는 웨스트데일 몰의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딸의 죽음에 쇼핑몰 측의 과실이 일정 부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는데 1986년 9월 17일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웨스트데일 몰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미셸의 아버지는 딸을 죽인 범인을 찾지 못하고 199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1998년 미셸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 사건은 완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7년 뒤 은퇴를 앞둔 한 수사관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서 미셸의 죽음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미셸 마틴코는 1961년 10월 6일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알버트와 어머니 자넷 사이에서 태어난 미셸은 2명의 딸 중 막내였습니다. 학창시절 미셸은 조용하지만 매력적인 소녀였고 아름다운 외모와 친절한 성격으로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여 매번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턴 트월링 팀에서 선수로도 활동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훌륭한 연주자이자 합창단 단원 그리고 연극 제작자였던 미셸은 학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미셸은 대학에 진학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할 예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악마의 손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셸이 살해된 지 27년이 지난 2006년 10월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 경찰서에 근무하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 수사관 더그 라리슨이 미셸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더그는 오랫동안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해결하길 원했고 처음부터 다시 모든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도중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더그는 증거를 다시 조사하던 도중 미셸이 발견된 자동차 기어 변속장치 쪽과 당시 미셸이 입고 있었던 검은색 드레스 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피를 발견했습니다. 더그는 용의자가 미셸을 공격하던 도중 그녀의 저항으로 자신의 흉기에 찔려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변속기와 드레스 뒤에 묻은 것을 이제서야 발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오와주 범죄수사국 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혈액 샘플에서 용의자의 DNA 프로필을 확보했습니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수된 DNA는 프로필을 형성할 만큼 완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인 CODIS에 용의자의 DNA를 업로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살인범의 DNA와 일치하는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경찰은 용의자의 DNA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DNA와 대조하였으나 수백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와 일치하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2015년 더그 라리스는 은퇴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매튜 델링거라는 수사관에게 인수인계해 주었습니다. 매튜는 1979년 12월 19일 웨스트데일 몰에서 18세 소녀 미셸이 살해당했을 당시 겨우 5세였습니다. 놀랍게도 수사관 매튜의 아버지 하비 델링거가 당시 미셸 살인사건의 전담 수사관이었습니다. 매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경찰이 된 이후에도 그는 미셸의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부임하자마자 약 7,80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보고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전임자인 더그의 방식대로 용의자의 DNA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DNA와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후 매튜는 무작위로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방법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가능한 용의자를 좁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수사관 매튜는 버지니아 소재의 DNA 표현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라본이라는 회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파라본은 DNA 유전 정보만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예측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경찰은 큰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본과 계약했습니다. 곧 파라본 측은 용의자의 DNA 프로필을 사용하여 살인범의 몽타주를 생성해내었습니다. 몽타주상의 남성은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백인 남성이었는데 과거에 배포한 몽타주상의 남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라본은 용의자의 나이든 모습도 생성해내었습니다.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경찰은 10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으나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8년 파라본 측은 수사관 매튜에게 연락하여 용의자의 DNA를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개 DNA 데이터베이스이자 온라인 DNA 족보 사이트인 GED 매치에 업로드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GED 매치는 미국 최악의 연쇄 살인범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사이트였기 때문에 매튜는 이곳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매튜는 파라곤과 함께 GED 매치에 용의자의 DNA를 업로드했고 얼마 뒤 용의자와 유사한 DNA를 가진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사람은 워싱턴주 밴쿠버에 거주하는 브랜디 제닝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파라본과 경찰은 브랜디 제닝스의 도움으로 그녀의 DNA를 넘겨받았고 이후 그녀의 DNA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브랜디와 먼 친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라본과 매튜는 브랜디를 중심으로 몇 달 동안 가계도를 그려나갔고 용의자가 브랜디의 증조무모 중 한 명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모든 후손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그들의 DNA를 하나하나 조사하였습니다. 얼마 뒤 수사관 매튜는 브랜디의 증조부모의 후손 중 제니스 번즈라는 여성을 찾아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DNA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제니스 번즈는 용의자와 사촌지간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용의자는 제니스 번즈의 사촌인 도널드 번즈와 케네스 번즈 그리고 제리 번즈라는 3명의 형제로 좁혀졌습니다. 도널드와 케네스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DNA 검사를 받았는데 그들의 DNA는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리 번즈만 남은 상황. 하지만 그는 DNA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강제로 그의 DNA를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은 비밀리에 제리의 DNA를 수집하기로 하였고 제리를 따라다니며 몰래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잠복 중인 경찰은 제리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여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제리가 빨대를 버리고 현장을 뜨자마자 경찰은 즉시 그가 사용한 빨대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빨대를 연구소로 보내 DNA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리가 사용한 빨대에서 나온 DNA는 미셸의 옷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경찰은 영장을 들고 제리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가 그를 신문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보여주며 그를 압박했고 제리는 경찰의 압박에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찰은 제리를 현장에서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리는 계속해서 자신은 그 당시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고 미셸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제리에게 그럼 어떻게 사건 현장에 당신의 DNA가 나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주궁했습니다. 제리는 경찰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고 거기서 왜 자신의 DNA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제리는 갑자기 경찰에게 DNA 검사를 다시 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면봉을 사용하여 제리의 입에서 DNA를 추출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제리의 DNA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나온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미셸이 살해된 지 정확히 39년이 지난 2018년 12월 19일 제리는 경찰에 체포되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드디어 제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리의 변호사는 그가 사건이 발생한 웨스트데일몰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DNA가 간접적으로 미셸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리가 조사 초반에 웨스트데일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하며 변호사의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배심원단은 미셸 살인사건의 용의자 제리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020년 8월 8일 제리는 66세의 나이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25세였던 제리는 66세가 되어서야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리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의 추가적인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제리의 아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당시 이웃들은 제리의 아내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제리가 아내를 죽였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에도 제리의 사촌이 갑자기 실종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제리의 유죄가 선고되고 두 사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그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미셸의 가족들은 사건 당시 미셸이 목숨을 걸고 차 안에서 제리와 싸워 그에게 상처를 남긴 덕분에 이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미셸이 범인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셸의 가족들은 결국 그녀가 스스로 살인범을 잡은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야 미셸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리가 왜 미셸을 살해했는지는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14년 전 실종 당시 자신과 함께 사라진 노트북 덕분에 극적으로 해결된 미제 사건의 주인공 펠리시아 테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구역 중 하나인 브라스바사, 이 지역에 사는 라셸 예술대학 1학년 학생인 펠리시아 테오가 저녁에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파티는 펠리시아의 학교인 라셸 예술대학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펠리시아는 외출 전 그녀의 부모님에게 오늘 밤 학교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펠리시아는 파티가 끝나고 다음날 일찍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밤은 친구의 집에서 잘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했고 결혼식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펠리시아의 어머니는 딸이 외박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종일 친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저녁 6시 펠리시아는 가족들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에서 나와 곧장 학교로 이동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펠리시아는 친구들과 함께 다음날 결혼하는 신부 시티 라이아나를 축하해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펠리시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다음날 결혼식에 참석할 때 다같이 같은 색 옷을 맞춰 입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잠시 후 갑자기 펠리시아가 긴장한 모습으로 친구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친구들이 펠리시아에게 누구와 연락하냐고 물어보았으나 펠리시아는 친구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펠리시아는 계속해서 초조한 모습이었고 친구들은 그런 펠리시아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펠리시아의 답답한 모습에 화가 난 예비 신부 시티 라이아나가 무슨 일 있냐고 펠리시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펠리시아는 예비 신부 시티 라이아나의 말을 듣자마자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실수로 오늘 이중으로 약속을 잡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펠리시아는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오늘 밤 다른 친구들과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펠리시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날 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시티 라이아나의 결혼식에 다같이 가자고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펠리시아는 친구들에게 오늘 밤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일 늦지 않게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펠리시아의 친구들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고 사라진 그녀의 모습에 매우 당황해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07년 6월 30일 펠리시아의 친구 시티 라이아나의 결혼식 당일, 펠리시아는 결국 결혼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펠리시아가 나타나지 않자 곧바로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펠리시아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지금 어디 있냐는 문자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펠리시아는 항상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녔고 전화와 문자에 바로 답을 했습니다. 펠리시아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구들은 시티 라이아나의 결혼식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2007년 7월 2일 저녁, 당시 펠리시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바의 사장님이 펠리시아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 사장님은 전화를 받은 펠리시아의 어머니에게 딸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혹시 펠리시아가 집에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펠리시아의 어머니는 딸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장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펠리시아의 어머니는 딸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받았는데 딸의 친구들도 펠리시아가 친구의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펠리시아의 어머니는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결국 다음 날인 2007년 7월 3일 딸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즉시 조사를 착수했고 실종된 여대생 펠리시아를 찾기 위해 싱가포르 전역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펠리시아가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싱가포르 마린 테라스라는 지역에 있는 공공주택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서 펠리시아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감시 영상은 펠리시아가 2명의 남성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2007년 6월 30일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고 펠리시아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은 촬영되었으나 이상하게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펠리시아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간 2명의 남성을 수배하였고 곧 경찰은 CCTV에 촬영된 남성들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종된 여대생 펠리시아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간 두 남성은 22세 아마드 다니엘과 18세 라길 푸트라였습니다. 펠리시아와 같은 학교 출신인 아마드는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라길은 펠리시아와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체포된 두 남성은 자신들이 펠리시아와 친한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펠리시아와 2명의 남성이 함께 들어간 아파트는 펠리시아의 학교 친구 라길의 아파트였습니다. 두 남성은 경찰에게 사건 당일 펠리시아와 학교 파티에서 만나 함께 놀다가 새벽에 라길의 아파트에 잠시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자정이 넘어 아파트에 들어왔고 펠리시아는 새벽 2시 30분까지 아파트에 있다가 어디론가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드와 라길은 이것이 펠리시아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 이후론 자신들도 그녀를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마드와 라길의 증언대로 일단 펠리시아가 2007년 6월 30일 새벽에 라길의 아파트에서 나온 뒤에 실종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아마드와 라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두 남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발견된 CCTV 영상 속에 펠리시아가 두 남성과 함께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찍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펠리시아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당시 펠리시아가 감시 카메라가 없는 아파트 계단을 통해 빠져나온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아마드와 라길은 경찰에게 새벽 2시쯤 펠리시아가 누군가와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아마드와 라길은 메시지가 올 때마다 크게 울리는 펠리시아의 핸드폰 알람 소리에 대해 불평했는데 갑자기 펠리시아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방에서 나가면서 그녀의 소지품인 애플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펠리시아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새벽 2시 30분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남자는 경찰에게 펠리시아가 아파트에서 나가기 전 누군가를 만나러 싱가포르 남동부 해안에 있는 이스트 코스트 공원에 간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말로 펠리시아의 핸드폰 신호가 이스트 코스트 공원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아마드와 라길을 의심했지만 두 남성이 펠리시아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펠리시아가 실종된 것이 아닌 가출을 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경찰의 주장에 펠리시아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펠리시아의 가족들은 실종 당시 펠리시아의 통장에 3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0원의 돈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출을 한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펠리시아는 곧 유명 광고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예정이었고 2달 뒤인 2007년 8월 1일에 영국 밴드 더 큐어의 공연을 보기 위해 $180짜리 콘서트 티켓도 구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엔 경찰을 더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펠리시아의 가족과 친구들은 직접 펠리시아를 찾기로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펠리시아의 친구와 친척들이 나서서 펠리시아가 평소에 자주 다녔던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펠리시아의 부모님은 혹시 딸이 괴한에게 납치되어 말레이시아로 끌려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펠리시아의 부모님은 딸을 찾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가장 가까운 말레이시아의 도시인 조호르 바루로 넘어가 현지 주민에게 딸의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를 직접 나눠주며 펠리시아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펠리시아의 행방에 관한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펠리시아의 부모님은 혹시 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사도 가지 않고 같은 곳에 살면서 수년간 펠리시아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도 펠리시아의 은행 계좌, 이메일, 그리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펠리시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렇게 싱가포르 여대생 펠리시아 실종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 뒤인 2020년 7월 싱가포르 여대생 펠리시아 실종 사건이 싱가포르 범죄수사국으로 이관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펠리시아 태오는 1988년 싱가포르 중국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펠리시아는 어려서부터 친절하고 서교적인 성격 덕분에 항상 주변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술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던 펠리시아는 라셸 예술대학에 진학하였고 스스로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해 바에서 바텐더로 일했습니다. 당시 펠리시아는 학교에서는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고 집에서는 바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주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6월 29일 펠리시아는 부모님에게 학교 파티에 참석한다고 말하고 외출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펠리시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펠리시아를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결국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고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펠리시아가 실종된 지 14년 뒤인 2020년 7월 이 사건은 오래된 미제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싱가포르 범죄수사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범죄수사국 요원들은 과거에 펠리시아와 함께 사라진 그녀의 소지품들이 국가분실 데이터망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분실 데이터망에 등록된 물건이 중고품 판매점이나 분실물 보관소에 접수되면 즉시 경찰에게 신고되기 때문에 범죄수사국 요원들은 혹시 신고된 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때 요원들의 눈에 의심스러운 건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얼마 전 중고품 판매점에 애플사의 맥북 프로 노트북이 매물로 올라왔는데 이 노트북의 고유 일련 번호를 줘야 하자 노트북의 주인이 13년 전 실종된 여대생 펠리시아 태오라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중고품 판매점 주인에게 맥북 프로 노트북을 판매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펠리시아의 노트북을 중고품 판매점에 판매한 사람은 아마드 다니엘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아마드는 실종된 펠리시아가 마지막으로 감시 카메라에 찍혔을 때 같이 찍힌 2명의 남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경찰은 즉시 노트북을 판매한 35세 아마드를 체포했습니다. 13년 전 아마드는 펠리시아가 아파트를 떠나기 전 노트북과 카메라와 같은 자신의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떠났다고 진술했는데 이상하게도 펠리시아의 노트북을 아마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마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아마드가 2007년 6월 30일 새벽 1시 39분에서 오전 7시 20분 사이에 그의 친구 라길 푸트라와 함께 펠리시아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라길은 싱가포르가 아닌 인도네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소식을 듣고 인도네시아 어딘가에 숨어버린 라길을 체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펠리시아의 가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딸 펠리시아가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그녀의 부모님은 이사도 안 하고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을 살해한 용의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드는 당시 펠리시아는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것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드는 경찰에게 자신도 13년간 펠리시아의 죽음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날의 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13년 전 아마드는 당시 친구 라길에게 라길의 대학 친구 펠리시아를 소개받았습니다.
아마드와 라길 그리고 펠리시아는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했고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07년 6월 29일 그들은 이날 저녁 학교에서 만나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정이 넘어 라길의 아파트로 들어갔고 아마드의 진술대로 그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여기까진 당시 아마드와 라길이 이야기한 내용과 일치했으나 아파트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과거의 진술과 매우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아마드와 라길 그리고 펠리시아는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아파트 안에서 함께 약을 했습니다. 아마드는 당시 라길과 펠리시아와 주기적으로 만나 함께 약을 하며 어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다같이 약을 하자마자 약기운의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아침 6시가 되어서야 눈을 떴는데 눈을 떠보니 펠리시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두 남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잠시 생각에 잠긴 두 남성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약물에 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두 남성은 약물을 복용한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필사적으로 펠리시아의 시신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드와 라길은 펠리시아의 몸을 두 개의 매트리스 사이에 넣었고 즉시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남성은 펠리시아의 휴대전화를 싱가포르 남동부 해안에 있는 이스트코스트 공원으로 가지고 가 핸드폰을 사용하여 펠리시아가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꾸민 뒤 만약을 위해 핸드폰을 완전히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날 늦은 시간에 동네 철물점에 방문하여 펠리시아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쓰레기 봉투와 삽 그리고 각종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범행 이후부터 두 남성은 아파트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상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두 남성은 펠리시아의 시신을 상자에 넣었고 이상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이동한 뒤 차를 타고 싱가포르 북동부의 풍골 24번 트랙으로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상자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남성은 상자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고 불이 완전히 꺼지자 상자를 땅에 매장하고 황급히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범행 이후 아파트로 돌아온 두 남성은 방에 남아있는 펠리시아의 소지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드는 펠리시아의 맥북 프로 노트북을 챙겼고 카메라와 다른 물건은 라길이 가지고 갔습니다. 놀랍게도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인 2010년 6월 공사 도중 풍골 24번 트랙에서 사람의 두개골이 발굴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두개골만 발견되었고 경찰은 발견된 두개골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두개골에 대한 DNA 검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발견된 시신을 신원미상의 사망자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5일 아마드가 체포되면서 경찰은 2010년에 풍골 24번 트랙에서 발견된 두개골이 펠리시아의 두개골임이 틀림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기술로는 수년이 지난 두개골의 DNA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당국은 두개골을 미국으로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몇 달 뒤 검사 결과가 도착하였고 그 결과 풍골 24번 트랙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DNA는 펠리시아의 가족들의 DNA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두개골의 주인은 펠리시아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마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지 마약 혐의를 피하고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마드의 변호사는 단 500g의 대마초를 소지한 사람도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마약 무관용 정책 때문에 당시 어린 아마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드는 만약 자신의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싱가포르 법상 무조건 사형이었기 때문에 값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살인죄만은 벗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어처구니 없게도 정말로 아마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아마드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신 아마드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한 점, 그리고 펠리시아의 시신을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유기한 점, 마지막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펠리시아의 소지품을 절도한 점만 인정했습니다. 결국엔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 아마드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자유의 몸이 되어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원은 아마드에게 펠리시아의 시신 유기와 거짓 진술, 그리고 펠리시아의 소지품에 대한 절도 혐의로 징역 2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징역 26개월은 아마드가 체포된 2020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아마드는 곧 석방될 것입니다. 여전히 싱가포르 경찰은 인도네시아로 숨어버린 공범 라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1월부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언젠간 라길을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길이 체포된다고 할지라도 이변이 없는 한 아마드와 비슷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수감된 아마드는 변호인을 통해 펠리시아의 죽음을 은폐하여 13년 동안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드는 사건 이후부터 항상 반성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당시 체포되기 직전까지 다국적 기업인 레이저 주식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명성과 경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자수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드는 지금이라도 펠리시아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펠리시아의 가족들은 끝까지 아마드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비행기에 싣고 바다로 이동하여 물속에 수장시킨 성형외과 의사 로버트 비에렌 바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85년 7월 7일 일요일 뉴욕의 청담동으로 유명한 어퍼 이스트 사이드 29세의 여성 게일 카츠 비에렌 바움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날 저녁 게일의 남편 로버트 비에렌 바움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아내와 심하게 싸웠다고 말했고, 화가 난 아내 게일이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장모님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내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장모님은 로버트에게 빨리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장모님의 말에 알겠다고 말했으나 그는 아내가 사라졌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버트는 새벽 시간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며 밖으로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옮겼고, 작업 이후 혼자서 황급히 방을 청소했습니다. 이웃들은 새벽에 로버트의 집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관리실에 연락하여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했습니다. 다음 날인 1985년 7월 8일 로버트는 아침이 되어서야 경찰서에 연락하여 아내가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즉시 부부의 아파트에 방문했는데, 이상하게도 집을 나갔다던 아내 게일은 돈과 신용카드 그리고 담배와 자동차 키를 포함한 자신의 소지품을 그대로 집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아파트 주민들을 인터뷰했는데, 이웃들은 부부가 평소에 만나기만 하면 싸웠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으로 경찰은 남편 로버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였고,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를 추궁했습니다. 남편 로버트는 억울하다고 말하며 자신은 아내가 사라진 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게일의 부모님은 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내딸 알레인 카츠에게 연락하여 언니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알레인은 언니 게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별일 아니라는 듯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버트와 게일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부부가 곧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알레인도 언니의 결혼 생활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집을 나간 언니에게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진 게일은 가족 중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게일의 부모님은 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 로버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버트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내가 사라진 것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남편 로버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신했으나 아내 게일의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로버트를 기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로버트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로버트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버트는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였던 로버트는 쉽게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아내 게일이 사라진 지 2달 후 새로운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버트와 동거를 시작한 여성은 로버트의 아내가 실종된 것을 알고 있었고, 혹시 아내 게일이 로버트에게 돌아올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고, 동거녀에게 절대 아내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게일이 실종된 지 4년 후인 1989년 5월 얼굴 없는 시신의 상체가 스태튼 아일랜드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정확한 DNA 검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흉부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시신의 주인이 게일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찰은 시신의 주인이 게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물속에서 떠오른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했습니다. 1989년 가을, 딸의 시신을 인도받은 게일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몇 달 후 게일의 어머니는 딸의 무덤 옆에 묻혔고, 그로부터 5년 뒤 게일의 아버지도 같은 곳에 묻혔습니다. 안타깝게도 게일의 부모님은 딸을 잃은 슬픔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게일의 부모님은 그나마 다행히도 죽기 전 딸의 시신을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옆에서 지켜본 게일의 여동생 알레이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고, 자신도 맘 편히 부모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게일의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경찰은 즉시 로버트에게도 연락하여 아내의 시신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는 경찰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에게 정확하진 않지만 시신의 주인이 게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로버트는 알겠다고 말하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8년 경찰은 9년 전에 묻힌 게일의 시신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개선된 DNA 기술을 사용하여 게일의 시신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즉시 경찰은 매장된 시신에서 추출한 DNA와 게일의 여동생 알레인의 DNA를 비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족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매장된 시신이 당연히 게일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DNA 검사 결과 시신의 주인이 게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게일의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게일의 여동생 알레인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 그 앞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조사하기로 하였고 당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불러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를 찾기 위해 그를 수소문했고 이제까지 로버트와 만난 여성들도 하나하나 찾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하나둘씩 파헤치게 되었고 유력한 용의자 로버트의 가면을 벗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로버트 비에렌 바움은 1955년 7월 22일 어머니 네타와 아버지 마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로버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마빈은 지역에서 유명한 의사였고 어머니 네타는 아버지 마빈의 병원에서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로버트는 높은 IQ와 뛰어난 시험 성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로버트의 누이도 총명한 머리로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의 모습에 비에렌 바움 부부는 항상 자식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로버트는 공부뿐만 아니라 유도, 스키, 그리고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로버트는 의대에 진학하여 1977년 의학학위를 취득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일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비행장에 가서 자신의 개인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젊은 의사 로버트는 스포츠카를 몰고 개인 비행기를 조종했으며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습니다. 또한 로버트는 미식가이면서 요리사이자 훌륭한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로버트는 당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자신의 스포츠카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다음 비행기에 태워 맨하탄 도시의 아름다운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은 매력적인 로버트에게 금세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로버트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상대적으로 사교성이 부족했고 주변 지인들은 그가 무례할 정도로 무뚝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80년 초 로버트는 휴가를 보내던 도중 친구의 집에 놀러온 게일 카츠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로버트와 달리 게일은 감추고 싶은 과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3살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약물에 중독되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약을 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게일은 대학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로버트는 병원에서 유능한 의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게일이 가지고 있는 슬픈 과거와는 비교될 정도로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일에게 로버트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곧 그녀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게일도 로버트와 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버트는 게일에게 더욱더 끌리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일은 처음엔 사교적이지 않고 무엇인가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로버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게일이 유대인 의사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게일 자신도 의사의 아내가 되어 호화로운 삶을 살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결국엔 로버트의 구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게일과 로버트 커플은 결혼을 약속했고 게일은 호화로운 결혼식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며칠 전 로버트가 게일이 키우는 고양이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로버트는 평소에 게일이 자신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그녀의 고양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게일은 여동생 알레인에게 연락하여 로버트가 고양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여동생 알레인은 즉시 고양이를 동물보호소로 데려갔고 당장 언니에게 결혼식을 취소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일은 의사의 아내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로버트와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1982년 8월 맨하탄의 가장 호화로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게일과 로버트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그리스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커플은 뉴욕의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고급 아파트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게일은 남편의 도움으로 중퇴한 대학에 다시 복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게일은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의 사모님으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게일과 로버트 부부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매일매일 싸우며 불행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우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로버트는 게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자유분방했던 게일은 그런 남편의 억압에 힘들어했습니다. 평일에 게일은 대학 수업으로 남편 로버트는 병원 일로 거의 마주치지 못하여 별일이 없었는데 그들이 둘 다 집에 있는 주말엔 하루가 멀다고 시끄럽게 싸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는 부부싸움에 지친 게일은 로버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엔 게일은 남편 몰래 2명의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로버트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1983년 11월 어느 날 밤 아내 게일이 발코니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게일은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녀는 자신이 증오하는 남편을 자극하기 위해 대놓고 담배를 피운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로버트는 아내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었고 아내에게 달려가 그녀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린 게일은 여동생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온 지 4일 후에 경찰서에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면 당연히 로버트의 손에 즉시 수갑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부부싸움을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경찰은 게일의 신고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언니의 모습을 본 여동생 알레이는 언니 게일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의 말에 게일은 즉시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정신과 의사는 게일에게 남편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일은 정신과 의사의 말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여동생에게 곧 남편과 이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게일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자신이 원하는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로버트가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면 로버트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로버트가 다니는 병원에 공개하겠다고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로버트는 이 서류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이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아내 게일의 말대로 하겠다고 말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1985년 7월 7일 일요일 게일이 사라진 당일 아침부터 부부는 시끄럽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밤 로버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진술과 달리 늦은 시간에 몰래 집을 나와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경비행기 한 대를 빌렸고 갑자기 늦은 밤 비행기를 타고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1985년 7월 7일에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그의 비행 일지를 조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로버트는 다음날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로버트를 게일의 가족들과 경찰들 모두 의심하고 있었으나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로버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1990년 로버트는 라스베이거스로 이주하여 성형외과를 개업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척추 지압사인 스테파니 영블러드와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했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여자친구 스테파니와 함께 멕시코의 빈민가로 의료 봉사를 다니며 무료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술을 펼쳤습니다. 당시 멕시코 사람들은 로버트를 구세주로 생각했고 스테파니도 그런 로버트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버트의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했고 곧 그의 사악한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스테파니는 로버트가 과거에 결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실종된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로버트는 스테파니에게 자신을 의심했다는 이유로 전에는 보여주지 않고 숨겨왔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로버트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자마자 그를 경계하게 되었고 로버트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로버트의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자 스테파니는 정신과에 찾아가 상담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스테파니의 말을 듣자마자 로버트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스테파니는 로버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황급하게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로버트는 스테파니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행동하였습니다. 1993년 로버트는 스테파니와 헤어지고 산부인과 의사인 자넷 샬롯이라는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1996년 커플은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는 노스다코타주로 이주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로버트는 아내와 함께 노스다코타주에서 의료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곳에선 로버트의 과거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는 스스로 아내와 함께 지역 내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가 모르는 사이에 당시 게일의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 로젠츠 바이크는 은퇴를 앞두고 10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은 게일의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즉시 게일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게일의 시신을 대상으로 그 당시 막 기술이 도입된 DNA 검사를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1998년 경찰은 9년 전에 묻힌 게일의 시신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시신의 신원이 게일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9년 전에 묻힌 시신이 게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은 로버트가 뉴욕시에 있을 때 만났던 여성으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당시 로버트가 게일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전화를 경찰에게 받았을 때 로버트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가 전화를 끊자마자 자신에게 발견된 시신이 게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당시 로버트가 사건 당일 비행일지를 조작한 사실도 추가로 알게 됩니다. 경찰은 여성의 증언과 로버트가 비행 기록을 조작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2000년 로버트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당하여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게일이 실종된 지 15년 만에 드디어 로버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5시간 30분 만에 배심원들은 로버트의 죄를 인정했고 그에게 살인 혐의로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로버트와 당시 그의 아내 자넷은 로버트가 종신형을 선고받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부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했고 재판이 끝나면 멕시코로 이주하여 의료봉사를 하면서 여생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고 이후 로버트의 안색은 창백해져서 몹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즉시 그는 항소하여 무죄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2002년 뉴욕주 대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자 로버트의 의사 면허도 동시에 취소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12월 가석방 청문회 당일 청문회에 참석한 로버트는 갑자기 자신이 아내를 죽인 것이 맞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수감된 지 20년, 게일이 실종된 지 35년이 지난 후에서야 갑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사건 당시 고함을 지르는 아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목을 졸라 아내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로버트는 아내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비행기에 아내의 시신을 싣고 바다로 나가 문을 열고 바다에 아내의 시신을 던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의 선언 이후 검찰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버트는 모범수였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폭탄 발언으로 로버트의 가석방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게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영원히 그녀는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